이곳에 공장을 짓는 건 기업의 자살행위다. 일본이 슬로바키아를 보고 공식 보고서에 박아넣은 문장입니다. 독일은 비웃으며 우리를 모욕했죠. 전 세계 17개 강대국이 회생불능 판정을 내리고 외면했던 유럽의 가장 가난한 땅.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는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인구당 자동차 생산량 세계 1등을 찍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악한 이 기적의 배후에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1조 원의 승부수를 던진 한국의 현대와 기아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만한 계산기를 실력으로 박살내고 유럽 한복판에 강철의 왕국을 건설한 한국인의 소름 돋는 집념. 지금은 슬로바키아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한국의 방패를 자처하는 역대급 보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율 돋는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슬로바키아 경제 고문 스테판 마르코비치입니다. 문전박대당하며 무시당하던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을 만나 세계 1등의 주역이 되었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의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조국의 심장이 멈춰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993년 1월 1일,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갈라지던 그날, 우리에게 쏟아진 눈발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장례식의 시작과도 같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두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평화로운 이별이라며 벨벳 이온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건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오만한 수식어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부부가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누듯 나라의 자산도 나누었지만 알짜배기 재산은 모두 형님 격인 체코가 가져갔습니다. 찬란한 중세의 유산이 가득한 관광 도시 프라하, 100년 전통의 자동차 브랜드 스코다, 그리고 정밀 기계를 다루는 숙련된 기술자들까지 전부 그들의 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슬로바키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비참했던 현실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수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끝도 없이 펼쳐진 황량한 감자밭뿐이었습니다. 그 흙먼지 날리는 들판 사이사이에 구소련 시절 지어졌던 거대한 군수 공장들이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가 되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탱크와 탄약을 만들며 나라를 먹여 살리던 그 공장들이 냉전이 끝나자마자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장은 멈췄고 기계는 녹슬었으며 그곳에서 평생을 바친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7%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4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는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아버지는 동부 지역의 탄약 공장에서 30년 넘게 반장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복을 다려 입으시고 당신이 만든 탄약 상자의 품질 보증 도장을 찍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문을 닫던 날, 아버지는 당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도장을 반납하고 돌아와 부엌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싸구려 보드카 한 잔을 비우시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씨,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우리에게 남은 건 저 썩어가는 감자밭뿐이야.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빵 한 조각을 얻을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구나. 정치 상황 또한 암담했습니다. 당시 권력을 휘두르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대외적인 신뢰도는 바닥을 쳤고 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은 살기를 찾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독일의 식당 뒷골목에서 접시를 닦거나 오스트리아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푼돈을 벌어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나라의 기둥인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동유럽 투자는 이미 폴란드와 체코로 끝났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자동차를 만들 만한 수준의 나라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조언 하나 하죠. 그냥 하던 대로 감자나 열심히 심으면서 우리 독일인들이 관광하러 오면 그들이 먹을 감자나 준비하세요. 그게 당신들의 분수에 맞는 삶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간저에게 감자나 심으라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화를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협상 테이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제시한 조건은 파격적이다 못해 파괴적이었습니다.
수십만 평의 부지 무상 제공, 10년간 법인세 면제, 공장 정문 앞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철도 인프라 건설. 이것은 당시 파산 직전이었던 우리 정부에게 사실상 국가의 명운을 건 백지 위임장을 내미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총리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반대파 의원들은 아시아의 작은 기업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느냐. 이 투자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총리의 멱살을 잡듯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협상장에서 정한다. 총리는 한국 측 대표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왜 하필 우리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땅을 그냥 내주시오. 세금이 문제라면 10년이 아니라 더 깎아줘도 좋소. 길이 없으면 산을 뚫어서라도 고속도로를 공장 앞마당까지 연결해 주겠소. 우리가 가진 모든 국력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파트너가 되겠소. 그렇게 1조 원의 거대 자본이 슬로바키아라는 버려진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시멘트가 얼어붙어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상식의 시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대한 보온 천막이 대지를 덮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 광경을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유럽의 건설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모두가 고개를 젓던 그의 겨울, 슬로바키아 북부의 진리나 벌판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의 전초기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강대국들이 저 미친 자들의 결합은 3년 안에 파산할 것이라며 저주 섞인 예언을 퍼붓고 있을 때 공사 시작과 동시에 우리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통상 유럽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짓는 데는 최소 3년, 길게는 4년이 걸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부지를 고르고 기초 공사를 마친 뒤 계절의 변화에 맞춰 천천히 건물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아는 순리였죠. 하지만 한국 건설팀의 계획표를 받아든 우리 정부 관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14개월 만에 이 공장을 완공하고 첫 차를 뽑아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한 가지를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무서운 빨리빨리 정신과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의 도끼가 만나면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지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5년대와 기아의 기술진은 계산기가 아닌 망치와 용접기를 들고 얼어붙은 땅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라는 선언은 오만한 서구 언론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었고 우리에게는 두려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가장 혹독한 시련은 역시 겨울이었습니다. 진리나의 겨울은 코끝을 베어내는 칼바람과 함께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시멘트를 부으면 그 즉시 얼어 터져버리고 중장비의 기름마저 굳어버리는 그 가혹한 환경에서 유럽의 인부들은 당연히 철수를 준비했습니다. 이 날씨에 공사를 계속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젖은 목소리는 제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아버지의 절망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당시 우리 슬로바키아를 향해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질 위기에 처한 나라라고 명명했습니다. 회생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들어오는 모든 자본을 증발시키는 투자의 블랙홀이라는 잔혹한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병자, 동유럽의 흑수저, 가난의 대명사. 전 세계 언론은 우리를 조롱하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웃 나라인 체코의 폭스바겐이 들어가고 폴란드의 제너럴 모터스가 공장을 세우며 승승장구할 때 우리 슬로바키아만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우리나라는 그저 값싼 노동력이나 빌려 쓰는 하청 기지 혹은 농사나 지어 바치는 보잘것없는 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삼키며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 슬로바키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꺼려하던 투자 유치 업무에 최전선에 자원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 세계를 돌며 우리나라의 간절함을 호소하고 단 하나의 공장이라도 유치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브라티슬라바의 진흙탕 속에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너덜너덜해진 서류 가방에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과 비참할 정도의 세제 혜택을 정리한 서류를 가득 채워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대화의 창구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쓰레기 취급하는 거대 자본의 냉소적인 미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굴욕적인 순간들, 특히 일본과 독일의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던졌던 그 비수 같은 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려옵니다. 17개국을 돌며 17번의 거절을 당하고 결국 화장실 변기 칸에 숨어 소리 없이 울어야 했던 그 비참한 세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적 같은 빛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척박한 땅이 어떻게 훗날 전 세계 자동차 생산 세계 1등이라는 신화를 쓰게 되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에 왜 한국의 현대와 기아가 있었는지, 다음 단계에서 제가 겪은 그 소름 돋는 반전의 기록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17대 강대국이 우리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그 처절한 진실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람의 눈빛이 칼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벨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투자 유치청의 젊은 실무자로서 전 세계를 돌며 그 차가운 칼날에 수없이 베었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를 살리기 위해 저는 너덜너덜해진 가방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담긴 서류를 채워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대화의 창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거대 자본의 냉소적인 미소뿐이었습니다. 17개국을 돌며 17번의 거절을 당하는 동안 저는 한 국가의 공무원이 아니라 그저 길거리에 버려진 불황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당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오만함의 끝을 달리던 일본의 닛산 본사였습니다. 요코하마에 위치한 그들의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웅장했고 로비에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차량들이 번쩍이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건물 구석에서 무려 4시간 20분을 넘게 대기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제가 내민 명함은 접수대의 쓰레기통 옆에 무심하게 던져져 있었습니다. 4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난 해외 전략부의 나카지마 히로시 부장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5분 주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우리 시간은 비쌉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의 지리적 이점과 유럽 중심부에 위치한 물류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서류의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제 말을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마르코비치 씨,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무려 3만 개입니다. 그런데 당신네 나라에는 그 부품 하나 제대로 납품할 하청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도 비포장이고 전력 공급은 수시로 끊기는데 어떻게 우리 첨단 정밀 기계들을 돌리겠다는 겁니까? 본사 보고서에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곳에 공장을 짓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자살행위입니다. 그는 제가 가져간 소중한 자료 위에 빨간 펜으로 자살행위라고 크게 휘갈겨 쓴 뒤 서류를 바닥으로 던지듯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이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굴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의 미넨으로 날아가 폭스바겐의 유럽 담당 이사인 클라우스 베버를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인보다 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제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신용도 하지 않으며 창밖에 화려한 미넨 시내를 내다보더니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프랑스의 르노는 제가 보낸 수십 통의 이메일에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고 이탈리아의 피아트는 미팅 약속을 잡고 제가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스웨덴의 볼보, 영국의 자동차 연합,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자본가들까지 그 누구도 우리 슬로바키아의 이름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미는 차가운 계산기 앞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함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제 눈물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17번의 거절을 당하고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구름 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조국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인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우리는 유럽 한복판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브라티슬라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낡은 양복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던 동료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신이시여, 정말 우리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일본인이 휘갈겼던 자살행위라는 글자와 독일인이 내뱉은 감자나 심으라는 조롱이 망령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치화된 데이터 조각으로만 우리를 평가했죠. 그 오만함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나락에서 믿기 힘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17개국이 모두 등을 돌리고 침을 뱉으며 떠나갔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의 강소국,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라는 이름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슬로바키아로 가서 부지를 보고 싶습니다. 라는 박재영 상무의 목소리는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은 자기네 나라 본사로 오라고 시켜놓고 내 시간을 기다리게 했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직접 이 척박한 땅을 밟겠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자살행위라고 했던 이 땅에 그들이 직접 뛰어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한국의 경영진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일본이 비웃고 독일이 조롱했던 우리의 결핍을 한국은 거대한 가능성으로 일궈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우리가 깔면 됩니다. 부품사가 없으면 우리가 한국에서 데려오면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가르치면 됩니다. 라는 그들의 무모해 보였던 뚝심이 훗날 어떻게 이 나라를 세계 1등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는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철수 대신 거대한 비닐과 보온재로 공사 현장 전체를 덮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투명 돔을 씌운 것 같은 그 기괴하고도 웅장한 천막 안으로 수십 대의 산업용 난로가 투입되었고 얼어붙었던 대지는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현장을 방문하며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막 밖은 살을 애는 추위가 몰아치는데 천막 안은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과 우리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지 않는 민족 같았습니다. 24시간 3교대.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그들의 집념을 보며 우리 현지 인부들은 처음에는 미쳤다고 혀를 내둘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화되어 함께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언론들은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동유럽의 가난뱅이와 아시아의 도박꾼이 만난 미친 거래라며 이 프로젝트가 3년 안에 파산할 것이라는 저주 섞인 기사를 연일 내보냈습니다. 특히 우리를 조롱했던 일본의 닛산 본사는 자살행위가 어떻게 끝나는지 구경이나 하겠다며 비아냥거렸고 독일의 폭스바겐은 조만간 저 공장은 다시 감자나 심는 밭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이 유럽의 느긋함을 무너뜨리고 조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로 치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7개국 강대국들이 우리를 볼 때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심장 박동수를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된 14개월이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던 그 황무지의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최첨단 자동화 공장이 우뚝 솟았습니다. 310대의 정밀 로봇이 오차 없는 칼군무를 선보이며 차체를 용접하고 티끌 하나 없는 도장 라인에서 번쩍이는 신차가 굴러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완공식 날, 첫 번째 양산차인 기아 시드가 라인을 타고 천천히 굴러 나왔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슬로바키아 노동자들과 한국 기술진은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17번의 거절, 감자나 심으라는 조롱, 자살행위라는 낙인. 그 모든 수모가 그 한 대의 자동차에 실려 멀리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이 완공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들이 전 유럽의 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하며 우리나라를 세계 1등의 반열에 올리는 서막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독일이 기절초풍할 만한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내건 7년 무상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유럽 전역이 뒤집혔고 불과 몇 년 만에 슬로바키아는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등이라는 압도적인 지표를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됩니다. 30년 전 일본인이 휘갈겼던 그 자살행위라는 보고서는 이제 전 세계 경영학 교과서에서 가장 멍청한 오판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속도와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는 단순한 산업적 성공을 넘어 유럽 대륙의 경제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게 만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단 한 개의 나사도, 단 하나의 시트도 만들지 못하던 척박한 땅이 불과 1년 만에 전 유럽의 부품이 모여드는 거대한 심장으로 변했다면
당신은 그 비결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7개국이 벌인 이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이 던진 1조 원의 승부수. 그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부터 그 소름 돋는 내막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은 이 진흙탕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전 세계가 미쳤다고 하는 도박에 판돈을 걸었을까요? 단돈 1달러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받던 쓰레기 더미 위에서 누군가 전 재산을 걸고 도박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17개국 강대국들이 우리 슬로바키아를 향해 투자의 블랙홀이라며 침을 뱉고 떠난 뒤 브라티슬라바의 투자 유치청 사무실은 마치 폐산병들의 수용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나라의 고가는 바닥을 드러냈고 거리의 실업자들은 이제 분노할 기운조차 잃은 채 회색빛 도시의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기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머금은 듯한 강단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슬로바키아의 미래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실무조사단을 파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군가 절망에 빠진 우리를 놀리려고 장난 전화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일본의 닛산은 4시간을 기다리게 한 뒤 자살행위라며 조롱했고 독일의 폭스바겐은 감자나 심으라며 문전박대했는데 이름조차 생소한 아시아의 기업이 제 발로 찾아오겠다니요. 하지만 그들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안의 불꽃을 이미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2주 뒤 브라티슬라바 공항 게이트가 열리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한국인 조사단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박제형 상무를 필두로 한 그들의 눈빛은 서구 강대국 관료들의 오만한 눈빛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 뜨거운 열정과 우리와 같은 고난을 직접 겪어본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동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최고급 의전 차량에 태우고 미리 준비한 화려한 도심 코스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어 마음을 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상무는 제 안내를 단칼에 거절하며 뜻밖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마르코비치 고문님, 화려한 건물은 나중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곳, 가장 일자리가 절실해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는 그 처참한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동부의 진리나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은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였고 창밖으로는 끝도 없는 감자밭과 문 닫은 군수 공장들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황량한 풍경을 보면 이들도 결국 일본인들처럼 비웃으며 떠나겠구나라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진리나 시내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풍경은 참담했습니다. 대낮임에도 할 일이 없어 낡은 벤치에 앉아 담배 연기만 내뿜는 청년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상무는 차에서 내려 한참 동안 그들의 거친 손마디와 절실함이 서린 눈빛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일할 의지가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망치를 잡겠습니까? 저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의지는 넘칩니다. 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삽자루와 공장이 없을 뿐입니다. 기회만 준다면 저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할 사람들입니다. 박 상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강하게 적었습니다. 훗날 들은 이야기지만 그는 그때 이미 이곳에 공장을 짓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도로의 상태나 부품사의 유무 같은 숫자보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인간의 간절함을 가장 확실한 담보로 본 것입니다. 저는 줄린다 총리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총리님,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본도 독일도 우리를 쓰레기 취급할 때 오직 한국만이 우리와 함께 진흙탕을 구르겠다고 합니다. 이 손을 놓치면 우리 슬로바키아는 영원히 유럽의 변방으로 썩게 될 겁니다. 줄린다. 그때 한국 측에서 나온 대답은 회의실 안의 모든 관료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한국도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전쟁의 폐허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우리를 일으킨 건 숫자나 돈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만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눈에서 그 시절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를 팔러 온 게 아니라 기적의 역사를 함께 복제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을 감돌던 차가운 의구심은 순식간에 뜨거운 동맹의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줄린다 총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1조 원이 넘는 거대 프로젝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순히 공장 건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닛산 부장이 비웃었던 3만 개의 부품을 납품할 하청 업체가 없다는 지적을 한국은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자신들의 손발이 되어줄 부품 협력사들을 한국에서 통째로 데려왔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엔진, 시트, 전장 부품을 만드는 10여 개의 핵심 기업들이 공장 주변에 동시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다져온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태계를 슬로바키아라는 빈 도화지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이식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부품사들까지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라며 비아냥댔지만 한국인들은 묵묵히 기계를 설치하고 로봇의 관절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기한을 맞추기 위해 현장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추위에 튼 손에 기름을 발라가며 1분 1초를 아껴 썼습니다. 저는 박재영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시는 겁니까? 조금 늦어져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자 그는 땀을 닦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늦어지는 1분은 이 나라 국민들이 일자리를 기다리는 1분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눈빛에서 우리 아버지들의 간절함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닛산 부장이 비웃으며 내뱉었던 3만 개의 부품을 납품할 하청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독설은 사실 당시 우리 슬로바키아가 마주한 가장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장 하나만 덩그러니 짓는다고 차가 굴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상식적인 공격 앞에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대와 기아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아니 전 세계 자동차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전략으로 서구 강대국들의 비웃음을 정면으로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장 건물 하나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수십 년간 다져온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 시스템, 즉 거대한 산업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들어올려 우리 슬로바키아 땅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나 공장의 거대한 굴뚝이 올라가는 동안 그 주변의 황무지에는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시트, 램프, 조향 장치, 제동 시스템을 생산하는 한국의 핵심 협력사 10여 곳이 동시에 털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을 조달받는 수준을 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가 완벽하게 조화된 하나의 살아있는 거인을 우리 땅에 탄생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협력사 부지 조성을 담당하며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럽의 기업들은 보통 완성차 공장을 먼저 짓고 부품은 현지 하청 업체를 찾거나 먼 타국에서 배로 실어오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로 움직인다는 원칙 아래 엔진 공장과 차체 조립 라인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모든 부품사가 전력 질주하며 공장을 올렸습니다. 일본인들이 말했던 인프라 부재라는 거대한 장벽을 한국은 아예 자신들의 동맹군을 이끌고 들어와 성벽 자체를 새로 쌓는 방식으로 돌파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 슬로바키아 국민들이 겪은 변화였습니다. 평생 감자나 캐고 낡은 군수 공장에서 고철을 만지던 우리 농부의 아들들이 한국 기술자들의 1:1 지도를 받으며 정밀 로봇을 다루고 오차 0.1mm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공하려면 당신들이 먼저 최고가 되어야 한다며 자신들의 노하우를 우리 노동자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진리나 시내에는 한국어 간판이 달린 식당들이 생겨났고 우리 주민들은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을 배우며 삶의 속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했던 도시는 활기로 넘쳐났고 저녁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청년들은 이제 현대와 기아의 작업복을 입고 어깨를 펴며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이식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슬로바키아산 기아차는 독일과 일본 차를 압도하는 무결점 품질을 선보였습니다. 부품사들이 공장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완성도를 높인 덕분이었습니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처음 보는 아시아의 브랜드가 보여주는 놀라운 마감과 성능에 눈을 비비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17개국 강대국들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자살행위라고 비웃었던 그 땅은
이제 유럽에서 가장 견고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생산의 성지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품질이 숫자를 증명하자 전 유럽의 주문서가 우리 진리나 공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은 비명을 지르며 24시간 풀가동되었고 우리 슬로바키아 정부는 당황할 정도로 빠르게 치솟는 경제 지표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03년까지만 해도 연간 생산량이 20만 대 남짓에 불과했던 이 나라에서 현대와 기아가 엔진을 본격적으로 돌리기 시작하자 숫자는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감자나 심을 하던 독일인들이 이제는 우리 공장의 효율성을 배우기 위해 견학 신청을 하고 줄을 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우리 슬로바키아 전체 산업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국가 수출의 46% 이상을 책임지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나라 경제의 절반이 한국 기업의 심장박동에 맞춰 돌아가는 셈입니다. 일본의 닛산 본사가 진리나 공장의 성공 수치를 보고받던 날, 당시 자살행위라는 보고서를 썼던 실무진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들이 버린 땅이 세계 1등의 성지가 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 한국과 그 믿음에 목숨을 걸고 응답한 슬로바키아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가 되었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기술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세계 1등의 영광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거대한 은혜의 빚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시샘에 가득 찬 서유럽 강대국들이 이유라는 거대한 기구를 이용해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으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슬로바키아가 어떤 파격적인 행동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지 재검증 결과가 브뤼셀 본부에 보고되자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수치는 조작이 아닌 실제이며 진리나 공장의 생산효율은 현재 유럽 내 독일계 공장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는 믿기 힘든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자 서유럽 관료들의 시선은 비로소 결과가 아닌 그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이 척박한 땅을 세계 1등으로 만들었는지 파헤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가 세계 1등이라는 왕좌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데이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 한국과 그 믿음에 목숨을 걸고 응답한 슬로바키아가 만든 인류사적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패는 영원히 한국을 향해 있을 것이며 이 위대한 보은의 기록은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써 내려갈 더 거대한 신화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1조 원의 승부수가 30년의 세월을 지나 한 가족의 3대에 걸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면 당신은 이것을 경제적 투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부르겠습니까? 1993년 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썩어가는 감자밭 앞에서 조국의 멸망을 예감했던 저 토마시 오르바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병이 되어 진리나 공장의 거대한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막 현대와 기아의 슬로바키아 법인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제 손녀 마르티나가 자랑스럽게 사원증을 목에 걸고 서 있죠. 30년 전 제 아버지가 녹슨 탄약 공장에서 쫓겨나며 내뱉었던 절망의 탄식은 이제 제 손녀의 당당한 웃음소리로 바뀌어 진리나의 하늘을 울리고 있습니다. 진리나 시내를 걸어보십시오. 이곳이 유럽인지 한국의 어느 활기찬 도시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거리 곳곳에는 한글 간판을 단 식당들이 즐비하고 현지인들은 이제 포크 대신 젓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즐기며 한국인 매니저들과 격이 없는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곳을 리틀 코리아, 즉 작은 한국이라 부르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공사장을 전전하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세계 1등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현대와 기아의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강남의 대기업 사원 부럽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어깨를 펴고 걷습니다. 이 작업복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상징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궈낸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등이라는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30년 전 우리를 감자나 심으라며 무시했던 독일과 자살행위라며 비웃었던 일본을 향한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들이 계산기만 두드리며 우리를 버릴 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심장 박동을 우리와 맞추며 흙먼지를 뒤집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독일의 명차 브랜드들이
우리 진리나 공장의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며 견학을 오는 기막힌 반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만한 강대국들의 비웃음은 이제 경외심 섞인 찬사로 바뀌었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통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철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맺어진 이 뜨거운 인연은 이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와 안보의 영역으로 거대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우리 국민의 밥그릇과 에너지, 그리고 목숨을 지키는 국방까지 한국 하나로 해결되는 경이로운 혈맹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진리나 공장 정문에 나란히 걸린 두 나라의 국기를 보며 깊은 감회에 젖습니다. 30년 전 그 깃발은 신락 같은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그 깃발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승리의 증거이자 배신하지 않는 의리의 상징입니다. 유럽연합이 제 아무리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아시아 기업을 견제하려 해도 우리 슬로바키아는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었던 나라를 등 뒤에서 칼로 찌르는 비겁한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제 제 손녀 마르티나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써 내려가는 새로운 역사의 부품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찬란한 유산입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내뱉었던 이 나라는 끝났다라는 탄식은 이제 우리에게는 한국이라는 영원한 형제가 있다라는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불을 피우며 지적을 일궈낸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이 우리 땅에 심은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 전 유럽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세대를 넘어 당신들의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시 외면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가난을 함께 극복하고 세계 1등의 자부심을 공유한 혈맹의 도리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일본인이 적었던 자살행위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영광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슬로바키아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적을 써 내려가는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이처럼 가슴 벅찬 한국인의 저력과 전 세계가 경악하는 감동적인 실화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두 나라의 위대한 동행은 이제 영원히 멈추지 않는 엔진이 되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굴러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